이번 시간에는 우리가요, 의사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의자. 이런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죠. 언제나 갑이 표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만약에요, 을이 있죠. 이 을이 만약에 먼저 갑에게 당신 집 나한테 팔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표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강의 편의상 갑을 표의자로 보고 을을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요, 법률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죠. 우리 이것을 합의가 된다, 합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이러면 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2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요건이다, 다른 말로 요건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때 원인 증서라는 것은 계약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권리와 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다른 말로 그냥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다 공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원인행위는 뭐가 있다?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을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법률 행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개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이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2개 이상이다, 그럼 이것을 합동행위다. 그래서 합동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최소한 1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이 최소한을 법률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이다, 이렇게.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것이죠. 그럼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법률 행위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요, 이 의사표시를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여기 의사표시는 뭐죠? 여기죠. 청약.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여기 승낙, 승낙을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이제 우리가 심리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어떠한 이유가 있죠. 내가 이걸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공중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어느 날 갑자기요, 잠에서 깨어나서 나 오늘부터 공중에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더요, 장래 유망한 직종으로, 좀 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또는 남편이요,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당장 뭔가 생활고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를 뭐라 한다? 그것을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뭐죠? 이쪽 저쪽 다 검색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아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그것을 의사를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사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동영상 업체라든가 또는 오프라인이면 학원에 가가지고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수강하고 싶다.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과정을 보면 이유,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 의사를 가서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사적 자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사적은 개인적인 일은 좀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적 자치는 먼저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결정한 의사를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표시하죠.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적 자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자기 결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죠. 이것을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결정한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것을 2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면은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의사표시도 다 마찬가지죠. 어떠한 이유, 동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것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것이죠. 이때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갑이 을한테 나는 이 집을 적어도 1억은 최소한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갑이 생각을 하죠. 결정을 하죠. 나는 이거 최소한 1억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죠. 그걸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살래? 이것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묶어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가 발현되는 현상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하나로 묶여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승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이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다? 첫 번째 표의자죠. 표의자. 그래서 표의자가요. 이런 봐봐. 갑일한테 1억 원에 살래? 이 말은 1억 원에 살래? 이 말은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갑의 주된 목적은 1억 원의 대금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갑일한테 1억 원에 살래? 이 말을 우리는 청약, 즉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 의사표시의 궁극적인 것은 나는 이 건물을 팔아서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원한다. 뭐를 원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우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욕한다. 뭐를요? 대금을. 그래서 대금과 등기를 원한다. 우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 대금과 등기를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의자가 뭐를 원한다? 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원한다. 원하는 것.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학원에 오셔가지고요, 나는 학원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학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왜 등록하는 거죠?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갑이한테요, 지금 1억 원에 팔라고,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은 갑이 이 건물을 처분해서 1억 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매매 대금이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죠. 결국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의사표시란 말을 이제 다시 이걸로 바꾸면 되죠. 의사표시는 뭐다? 표의자가 원한다. 다른 말로 의욕한다, 이 말이죠. 뭐를요? 법률 효과. 그럼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대금하고 등기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의자가요, 원한다, 의욕한다. 법률 효과, 대금과 등기를 원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이렇게 말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의욕한다, 이 말이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의사표시한 것은 항상 모든 법률 용어는 어느 하나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앞뒤로 섞여서 이렇게 말을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말인지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항상 그림 언어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사표시를 뭐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또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죠. 법률 사실. 그래서 그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의사표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요, 이게 지금 의사표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의사표시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으면 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라는 말 대신에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읽어.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 요건이다. 즉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전부 다 읽었을 때 그런 것이고, 그냥 의사표시만 가지고 읽으면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을 우리 1억 원에 내가 사고 싶다, 이 말은, 이 사고 싶다고 한 승낙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 뉘앙스보다는 내가 그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죠.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다? 내가 돈 1억 주고 등기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등기를 가져오는 것, 그걸 등기 청구권이죠. 그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상대방,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일단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가 되었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또 어떤 용어를 또 우리가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느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계약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계약의 과정. 계약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면서 여기서 계약금을 이렇게 주죠. 계약금. 그래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여기 3월 1일 날 중도금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날 잔금을 이렇게 주죠. 잔금. 그럼 잔금을 주면서 뭘 바꾸죠? 등기를 해오죠. 등기.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요. 2월 1일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죠. 그럼 계약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권행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월 1일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이제는요 계약이 시작된 거잖아요.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당연히요 갑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을은 갑에게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청구권, 등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있죠? 그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이 단계를 보통 우리는 채권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금으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 단계를 뭐란다? 일부 이행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일부 이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앞으로 이제요, 우리가 이행 단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그때의 이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이행이 시작된 중도금부터를 이행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중도금 단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를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가격이 아주 만만치 않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보통 주고 99%는 중도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죠. 이때 중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잔금의 일부를 미리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도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800만 지급하고 200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단계를 채무 불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 우리가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죠. 등기 서류를 매수인이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돼야 격료돼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이지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잔금하고 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 이행이죠. 이때 등기 서류를 줬다는 게 뭐죠? 갑이 을한테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집이 내게 아니고 갑 내게 아니고 이제는 당신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소유권이 당신 편에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소유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 이것을 우리는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이 단계, 이것을 의무부담 채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중도금 지급을 일부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등기 서류와 등기필 정보, 다른 말로 하면 권리증이죠. 등기 권리증을 상대방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소유권 너 가져라 이 말이죠. 소유권이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에 대한 개념이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그 채권행위와 그 다음에 물권행위의 개념이 있다고 보면은,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 봐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행위는 뭐다?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방금 얘기했었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법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 계약서를 딱 작성하면 그 작성한 행위, 그것을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제는 갑은 을한테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동시에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이것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569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죠? 갑의 것인데요. 을이요, 병하고요, 둘이 계약을 할 수 있죠. 계약. 그럼 계약을 했다고 해서 병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누구든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등기 서류 받아와가지고 어떤 이유로 병한테 등기만 해주면은 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남의 물, 을은 이 분명히 이게 갑의 건물인데 갑의 건물을 이 을이요, 병하고 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죠? 등기를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죠. 그럼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 가서 이 집을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서 다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팔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내 집 안 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을은요, 병한테 등기를 못 해주겠죠. 그러면 누가 손해가 돼? 병이 손해가 되죠. 그럼 병은 손해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병은 을에게 가가지고 책임을 묻겠죠. 그 책임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담보 책임은 나중에 문제이고, 우리가 언제나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나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타인 소유물인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 학원에 있으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공유주다 자격증 좀 땄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러 가니까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계속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으로 그냥 수강 등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우리가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도 계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등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등기는 누가 앞에 있다? 갑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갑은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지만 을은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자기 소유가 아니죠.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등기를 이전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을이 병한테 해주면은 소유권이 병한테 옮겨가는 거죠. 이전되는 거죠. 이렇게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좀 있으면 이제 물권법에서 물권을 배우는데 그 물권법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갑에서 소유권이 을 앞으로 바뀌는 거죠. 이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제한 물권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 제한 물권에는 뭐가 있느냐? 지상권이니 전세권이니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제한 물권의 설정이라든가 제한 물권의 이전이라든가 제한 물권의 소멸이라든가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물권에 관한 행위,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너무너무 간단해. 물권행위는 물권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물권은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론 점유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인 물권 자체를 이전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에 관한 행위죠.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기는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물권행위는 처분한다고 얘기해. 그걸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의 차이점은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물권행위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처분하는 거죠. 처분했으니까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한테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뭔가를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더 이상 그것을 이행할 문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행의 문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수인이요, 잔금을 지급했죠. 잔금을 지급했으면 매수인은 더 이상 매도인에게 줄 것이 있어 없어? 없죠.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잖아요.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처분행위는 뭐가 있다?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한다.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 우리가 물권법에서 보는 물권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이전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그것을 물권에 관한 행위죠.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하고 그런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처분행위는 더 이상 이행할 문제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 다른 말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처분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죠.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는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분 권한이라는 게 뭔가? 그럼 여기에서는 처분 권한 그러면 간단하죠.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처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도 아무나 처분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그런 권한이 있는 자. 그것을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처분 권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물권행위는 물권에 관한 거잖아요. 이 처분행위는 또 뭐가 있냐?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항상 봐봐. 항상 여러분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법률행위, 준물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요. 우리가 준한다. 준이란 말 쓰잖아. 준부동산, 준부동산,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준법률행위. 이렇게요. 법률행위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준한다. 여기 봐봐.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같이 취급을 해준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죠? 우리가 원래 부동산은 민법상으로 말할 때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부착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가 천정형 에어컨이 있죠. 그 천정형 에어컨은 건물에 부착돼서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지만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토지 위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자동차를 봐봐. 자동차는 땅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굴러다니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는 마치 토지에는 등기를 하듯이 이 자동차의 경우도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그런데 동산인데 부동산 마치 흉내를 내 부동산처럼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뭔다? 이것은 원래 자동차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준한다. 의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중장비라는가요? 선박도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20톤 미만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0톤 미만은 언제나 동산이 되는 거예요. 20톤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 우리 이것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권행위인데 준물권행위는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물권행위는 물권에 관한 행위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이고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자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권인데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이 갑이요 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해.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채권 양도라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통지하죠. 내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1억 원을 병에게 양도했으니 나한테 돈 갚지 말고 병에게 갚아라. 이렇게 그걸 통지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면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권 증서에 있겠죠. 차용증을 갑이 병한테 주면 되죠. 그걸 채권 양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요, 갑은 병한테 차용증을 줬어.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갑이 병한테 주면서 병 너가 직접 가서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갑은 병에게 또다시 뭐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차용증 줬잖아요. 채권이 그건데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지금 분명히 내가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3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물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행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분명히 갑은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죠. 그러면서 차용증을 줬잖아요. 더 이상 갑은 병에게 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한테 차용증을 준과 동시에 채권자가 이제는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가서 돈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갑은 더 이상 병한테 줄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죠. 이 행의 문제가 더 이상 없죠. 이 행의 문제가 없는 것을 처분행위, 이 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와 같은 것은 원래 그것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의 문제가 남기지 않으니까 이 행의 문제가 더 이상 없으니까 마치 물권행위와 같이 처분행위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양도는 채권에 관한 행위이지만 마치 물권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더 이상 이 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 그래서 뭐라 한다? 이것을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즉 물권은 아닌데 물권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말이죠. 준법률행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준법률행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규정. 그런데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내가 말로 해줘야 될 게 있어. 알겠죠? 말로. 그러니까 원래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든 말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 알려줄 때는 보통 뭘로 한다? 말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요, 말로 하니까 이게 의사표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규정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즉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닌데 그것을 알려줘야 돼. 알려줄 때는 말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통지라든가, 그래 알았어 내가 승인할게, 승낙할게, 너 언제까지 돈 갚어, 이렇게 채굴라든가, 이것은 내가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해. 마치 뭔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동일하죠. 아시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닌 것이죠. 준물권행위는 물권은 아닌 것이죠.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물권행위처럼 취급한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처럼 취급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물권행위가 있고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채권양도. 이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2번이나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연결 그래가지고. 알겠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돼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출제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다음 중에서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봐봐요. 채권행위와 의무부담행위는 계약을 얘기하죠. 계약을.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앞으로 증여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이란 말을 안 써.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또는 도급, 뭐 고용계약, 뭐 더 이상 많이 시험은 거의 다 안 나오니까요. 최소한 여러분요, 여기서요 5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 5가지. 여기 보면 도급,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뒤에다가 보통 계약이란 말을 쓰지 않아. 그냥 증여, 그럼 그건 계약이에요. 그것은 채권 행위예요. 그건 의무 부담 행위예요. 알겠죠? 여기 매매, 교환,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계약, 도급 계약, 고용 계약,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계약이란 말을 보통 사용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중에서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도급, 2번 증여, 3번 매매, 4번 교환, 그다음 5번은 뭐죠? 이 채권행위가 아닌 건 뭐다? 물권행위잖아요. 물권행위는 뭐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또는 채권양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채권양도는 준물권으로서 처분행위고, 물권행위 또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은 물권행위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그런데 채권행위란 말하고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뭐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용어 정리를 먼저 이 시간에는요, 의사표시 명확하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처분행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부동산에도 준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준부동산에는 뭐가 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장비와 같은 것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것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제 부동산, 준 부동산 그래서 자주 나오고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이 용어가 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또 하나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계약을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계약을요. 계약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보죠. 이 계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하고 또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이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의사 표시가 없다 법률의 규정, 의사 표시가 있다 법률 행위 이렇게 구분을 해도 무방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법률 행위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었다? 단독 행위가 있었고 여기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합동 행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합동 행위. 그런데 그러면 이 단독 행위는 모두 뭐가 있어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8가지다. 그래서 채권자가 하는 면제, 채무자와 퉁치자가 한다 뭐 상계, 그 다음에 무권들에서 본인은 본인이 하는 것 추인권, 상대방이 선의 일대하는 것 철회권이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하지 않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다시요. 우리가 상계, 그 다음에 면제, 추인,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거 모두 해서 8가지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경우요. 3가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없다.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만 있고 소유자는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재산의 단체죠. 재산.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사단법인 아니에요. 사단법인은 합동행위가 돼.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단독행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이 일방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일방적이라는 말의 뜻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말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면은 법률관계, 우리 법률관계 배웠죠? 권리와 의무죠? 법률관계가 변동이 되는 거야. 변동. 어떻게 변동된다?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변경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형성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2017년, 2018년 보면은 우리가 뭐 변리사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농부사 같은 시험에 보면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은,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또는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에 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즉 단독행위란 말이나 형성권이란 말이나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나 같은 의미이다. 무슨 말을 묻더라도.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법률관계가 발생, 변동, 소멸해버리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독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논리필연적으로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것을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가 있고 자기 멋대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1개인 것이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이잖아요. 그리고 단독행위는 일방행위고
그 다음에 계약은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죠. 두 개가 의사 표시가 대립되고 있죠. 그래서 단독과 계약은 벌써 다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죠. 이 계약의 경우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행위에도 준용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요, 이 계약에 관한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 행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준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서로가 다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단독은 의사표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뭐는 가능하다? 단독 행위인 것을 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 행위를. 어떤 거죠? 단독 행위가 대표적인 게 계약 해제권이죠. 계약 해제권이잖아요. 해제권은 단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으로 할 수 있죠. 이걸 뭐다? 합의 해제. 합의로 해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제는 단독 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를 하는데 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해제가 가능하죠. 합의를 뭐란다?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독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계약으로 할 수는 있지만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단독 행위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단독 행위에 관한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단독 행위는 보통 의사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로요, 말로. 의사 표시로 말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해야 돼.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이다.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채권자 취소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이런 것도 있어. 그것도 재판으로 해야 돼. 우리 시험범위가 가족법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것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란 말이 중요하게 나온 것이 네 군데가 나와.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중매매, 통정, 허위 표시를 강의할 때 자세하게 거기서 설명을 하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할 때는 재판상으로만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왜냐하면 그때 통정, 허위 표시, 이중매매를 설명할 때 설명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할 수 없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 원칙적으로. 왜? 그렇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불안한데요. 여기다가 조건까지 붙이면 더 불안하겠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잘 나오죠?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이런 말이 잘 나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냐?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요, 유언이나 유증이나 채무 면제. 그럼 채무를 면제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유리하죠. 채무를 면제하면요. 왜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유언, 유증, 채무 면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나온다? 조건에 가면 똑같이 나와.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출문제 나왔죠? 채무 면제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채무 면제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죠. 어떻게요? 단독행위는 형성권을 여러분, 단독행위란 말이나 형성권이란 것이나 일방적 의사표시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성권을 묻든 단독행위를 묻든 일방적 의사표시를 묻든 결론은 똑같다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발생했어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는 절대로 중요하잖아. 알겠죠? 무슨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발생해서 매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매수, 분할, 그 다음에 증감, 증액하고 감액하고 증감,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소멸. 그래서 매수,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 분할, 청구권, 이렇게. 증감, 청구권, 이렇게. 소멸, 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여기요. 그럼 D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 이걸 우리는 형식이다. 이렇게. 꼬릿말이 형식은요, 청구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말에 청구권 앞에 매수가 있고, 분할이 있고, 증액과 감액이 있고,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실질은 실질은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이다. 이렇게. 실질은 형성권. 이렇게. 그러니까 청구권 앞에 매수가 있다. 분할이 있다. 감이 있다. 소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하지 않고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앞에 가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분 매수청구권. 그러니까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면 이게 지상물이든 부속물이든 지분이든 관계없이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매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청구권 앞에 분할이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다 이 말이고. 청구권 앞에 증액하고 감액이다. 뭐가 있다? 차임 증액 청구, 차임 감액 청구. 치료 증액 청구, 치료 감액 청구. 알죠? 보증금, 증액 감액. 전세금, 증액 감액. 이 증감은 사정 변경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증감, 청구권 앞에 증감이란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권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죠. 소멸, 지상권 소멸,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저당권 소멸. 아무튼 앞에가 무슨 말인지 중요하잖아. 청구권이란 말 앞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청구권이란 뭔지,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권리를요, 작용이란 말은 효력인데요. 작용에 따라서 권리를 분류하면은 지배권이 있고요. 지배권.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변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항변권.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구별이 있어야 돼. 형성권은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묻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가 멋대로, 표의자죠? 내가 멋대로 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내가 취소할래. 그러면 취소 돼버리는 것이고, 나 해지한다. 그러면 해지가 돼버리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아도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것을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청구권은 뭐죠? 청구권은?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요, 잔금 날짜요, 오늘이 잔금 날짜니 잔금 1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잔금 1억 주세요. 얘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을의 통장에 있는 돈이 갑의 통장으로 1억이 계좌이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구를 받은 을이요, 자기가 스스로 은행 가서 계좌 이체를 시켜줘야지 갑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금을 달라, 등기를 잊어달라,
말을 했다고 해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거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요, 갑이 돈을 달라, 매매대금 달라. 그러면 이 상대방 을이 협조를 해서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계좌 이체 시켜줄게요. 계좌 이체 시켜줘야지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내 통장에 당장 계좌 이체가 자동적으로 돼서 돈이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를 요하는 것이고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를 요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의 협력 필요 없이, 동의 필요 없이,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이 내가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 표시에 맞게끔 법률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형성권이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1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3번 지료 증액 청구권, 4번 저당권 소멸 청구권.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5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 봐봐. 분명히 여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여기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등기,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그냥 이것은 청구권인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차임, 증액 청구권, 청구권 앞에 증액이란 말 있죠. 증액, 매수, 증감, 소멸, 분할, 이런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차임, 증액 청구권, 청구권이란 말 앞에 증액이란 말이 있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온다? 다음 주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증액 청구권, 소멸 청구권, 그 다음에 5번은요,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청구권 앞에 저당권 설정이죠. 설정.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아니다? 아니죠. 아니면 그것은 그냥 청구권일 뿐이고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럼 어떻게 암기하느냐, 이것을, 그 많은 것을 암기할 때는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생은 매수하면 발생하죠. 그러면 변동은 분할하면 하나가 두 개로 되고, 증액하고 감액하면 변동이 있죠. 분할, 증감, 그래서 변동이고, 소멸은 소멸이죠.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을 딱 기준을 잡고, 발생에는 매수, 변경에는 증감, 분할, 소멸은 소멸. 그래서 발생, 증감, 분할, 소멸,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 가서 형성 판결하고 이행 판결하고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을 또 구분을 해. 그래서 그럼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 청구권은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해.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단 말이죠. 정리를 또 그때 해. 지금 정리 다 해서 안 되니까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청구권이냐 형성권이냐가 중요해. 이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냐? 청구권과 형성권을 구별하는 정도. 그 다음에 형식은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감을 잡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봤냐? 의사표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봤고, 두 번째는요,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와 물권행위, 다른 말로 처분행위, 준물권행위를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청구권과 형성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것이 뭐냐?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단 말이죠. 특히 여기 형성권, 단독행위에 관한 것은 독자적으로 최근에 시험에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특히 요즘 최근에 이제 시험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은 뭐냐? 즉 말로 할 필요 없어.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5번에 원래 단독행위인 형성권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 유언, 유증, 유언이나 유증 같은 경우, 또 채무 면제의 경우,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승낙, 동의를 해준 경우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은 나중에 조건 기한에서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파트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